네, 그럼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어제 저희 매일신문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어제 2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두 분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국에 지금 산불이 나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네, 직접 이재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또한 생명을 잃은 분들 때문에 그 유가족들도 매우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 불처럼 어제 서울고법이 내린 판단도 굉장히 속을 끓이고 불을 지르는 그러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국민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재판부의 판단을 딱 들었을 때 이래서 이러하였구나.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 결국 이 재판의 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재판부에 가진 숙명이고 재판부가 하여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인데 어제 재판 결과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재판 결과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수학 문제 고차방 정식을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고난이도 수학 방식 그렇습니다.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뭐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판결이었죠.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내렸던 결정들을 모두 뒤엎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그리고 집행유예형이 나온 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법원도 출입해보고 검찰도 출입해봤습니다만 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2심에서 이렇게 무죄를 뒤집었다는 것은 굉장한 논리의 동원이 필요한데 어제 보여줬던 재판부가 가져왔던 논리는 국민 대부분이 납득하기 힘들 만큼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를 편들려고 재판을 하였는가?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그 재판부의 판단이 비판을 부르거나 오늘 상당 부분 그 이재명 대표의 사진, 골프 사진, 호주 여행에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재판부의 그 판단을 보고 그러면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단체 사진을 3명이 그 확대되도록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확대된 사진은 조작되어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판단을 갖고 그런 것만 봐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 많은 여러분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짜맞춘 결론이 아니었는가 이런 국민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것인데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봐서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문의 요지가 많은 것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소식처럼 굉장히 속상한데 어제 결과도 현실적으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마치 산불 그 소식처럼 굉장히 마음에서 불이 끓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최국장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정말 유례없는 산불로 영남 지방 특히 대구 경북에서 지금 이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사망하고 또 의상대사가 세운 최치원 선생의 호를 땅 고운사까지 전소가 되고 해서 네. 많은 문화유실이 전수돼서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금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정말 제 마음에 좀 천불이 많이 났습니다. 천불이 많이 난 이유가 제가 좀 이런 표현까지 하긴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일까 할 정도로 정말 쓰레기 같은 판결이고 이건 재판이 아니라 이 개판이다 이런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도저히 뭐 저도 법을 좀 아는 사람으로 납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이 공직선거 허위 사실 어떤 공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너무나 큰 어떤 특혜 이재명을 위한 어떤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에 그 안성 21대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어떤 그 책자에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 어떤 그 실적 중에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고속도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 무효형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륜차를 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어떤 당시에 이제 본인의 법안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였다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결정됐거든요. 이 정도 사항도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결정되는 판에 지금 이 사안은 좀 이따가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당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점이 도덕성 문제, 사업 리스크의 문제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이제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대장동에 특혜를 많이 주었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 담당자였던 김문기 성남도계공 처장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표에 많은 어떤 비판이 언론에 쏠려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됐고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는 저도 당시에 문제 제기를 이제 많이 했지만 당시에 그 국토부의 어떤 협박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포인트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성남의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2006년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를 할 때의 선대본부장이고 허가방이었던 김인섭 씨는 이미 작년 11월 28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이 백현동 관련된 특혜는 김인섭 씨의 어떤 로비에서 어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이런 것을 이미 확정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선을 한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 확정되는데 실제 허가관청 당시 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법원 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결정이 지금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로 그 허위사실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사문화 우려라고 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네. 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만 앞으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이례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거든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권성동 대표라든지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사실 뭐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그 율사 출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어떤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해석을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다들 이제 피해갈 수 있고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으로 나와서 TV 토론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는 것밖에 이제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해석하는 어떤 식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법원에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이 백현동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견 개인의 의견 표명이고 협박이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인 좀 표현의 입장이 좀 강하게 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허위 사실이란 존재, 즉 어떤 게 허위 사실입니까? 결국은 백현동에 어떤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결정한 이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이거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 허위 사실 공표죄 사문화 우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의원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주는 것은 거짓말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거나 거짓말하는 대표를 대통령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진국 모든 국가가 이렇게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아주 무겁게.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참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에 계속 설치고 다닌다면 참말하는 후보는 계속 국회로 갈 수가 없고 대통령실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거짓말쟁이들만 득식을 하겠죠. 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을 또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내팽겨쳐지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를 절대 정치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이 서울고법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비난에도 이 고법이 굉장히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번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정치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를 봅니다.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그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천하람 당대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대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상상이 좀 섬뜩하다. 좀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항소심의 결과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유죄이지만 뭐 100만 원 이하였던 당선 유효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째로 무죄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재명은 이제 유무죄 여부만 지금 다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죄이긴 유죄인데 항소심에서 90만 원으로 하면은 이것을 그 벌금형 올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데, 결국은 이 법률심에서 이 사항, 즉 이 김문기 처장 건과 이 백현동 건에 대해서 이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적용했느냐 아니냐 요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대법원에서 저는 파기환송 내지는 직접적인 어떤 결정을 소위 말해 파기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더 속도를 또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를 못 하고 이제 검찰청만 이제 상고가 가능한데, 이제 상고 여부가 이제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최대한 27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하면 최대 27일까지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 면에서 보면 차라리 더 잘 됐다 이런 어떤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 6월 26일 안에 어쨌든 결과를 내야 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속도전. 근데 이게 법원도 보겠죠. 이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고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킬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633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더 땅에 떨어질 뿐이라고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633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대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수용성이 떨어지는 판결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불가론 이렇게 좀 내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불가론이 상식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 불가론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과 사범이고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모든 정당들이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다면 바로 당적에서 이분이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걸로 하면서 굉장히 정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되었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지 않으면 남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 정치는 정말 이렇게 흠이 많은 분들이 자꾸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치를 신뢰하고 이 정치의 판단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재판을 모두 받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무죄로 깨끗하게 판단된다면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식이다. 그런데 보수 입장에서, 우리 보수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그 진보 좌파 측에서도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최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할 때 당헌 당규에 기소를 당하면 해당 당사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렇게 공천 안 주는 걸로 당헌 당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런 어떤 규정을 바꾸었죠.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검찰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압박 내지는 조작 수사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을 위한 어떤 그런 당헌 어떤 규정인 것이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21대도 그렇지만 특히 22대 때 이렇게 여야가 꽉 막힌 가운데 정말 국민들이 걱정할 만큼 이렇게 정말 아비규환했던 다툼과 정쟁으로 이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각종 어떤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자체도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22대 때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를 통해서 이재명 일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최민희 가방위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재용 의원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그랬죠. 또 이해식 네. 의원 같은 경우 뭐 신의 사제, 신의 종, 또 우리 또 지역에 또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강민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또 안기령 또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외모가 차원호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부만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하니까 진짜 이렇게 민주당 자체도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다. 더더구나 이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2심 선고 결과에 있어서 저희 다 보수층은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만 사필 규정이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매일신문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현승승희님은 2심 판결 너무 엉터리였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장금희님은 악랄한 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주셨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제가 뭐 시간이 여유되면 제가 그 한마디 좀 더 하면 왜 이 판결이 좀 진짜 문제가 많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냐면은, 일단 그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21년 11월 2일 날 당시 감사원장 체제 후보자 이제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 청문위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일하게 이제 백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취임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 식품연구원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당시 이제 담당자 두 사람에 대해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왜 중징계를 내리냐면 성남시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시행사였던 아시아 디벨로퍼에 준 특혜가 몇 가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특혜가 이제 녹지에서 준지구를 한 종상향 4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혜가 애초에는 임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분양으로 바뀌게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는 대장동처럼 성남 도계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성남 도계공을 제외하고 아시아 디벨로퍼 단독 개발하는 것으로 오히려 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몇 가지 이제 특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원래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식품연구원 이미 토지 소유를 아시아 디벨로퍼에 매각을 소유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디벨로퍼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데 성남시의 담당자들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감사 이후에 감사원에서 이게 불법이다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삼피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그렇군요. 네. 백현동 본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 세 번째 당시에 이제 김진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 위정 교사건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과연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러냐? 국토부의 공문은 2014년도에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문 내용도 저기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종상향 2단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2015년도에 종을 4단계나 더 올리게 되고, 그리고 언제 되느냐? 김인섭이라는 아까 말했던 이재명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대 본부장이 2015년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가면서 이 특혜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그 뒤에 이제 주제가 많아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네네. 다음 그러니까 주제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네. 시기라든지 그리고 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히 국토부 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디벨로퍼의 김인석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베푸는 거다. 이것이 입증이 돼서 김인석 씨가 대법원에서 지금 징역 5년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보지 않고 이게 국토부 어떤 협박이 단순하게 표현에 있어서 좀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